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영훈 교수님을 모실 건데요. 이영훈 교수님이 지금 4차례 역사 강좌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큼 이영훈 교수님도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이영훈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별도로 준비한 스크린은 없고요. 나눠드린 페이퍼를 소개하는 식으로 1시간 15분 동안 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5분 정도는 또 이 질의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슬픈 주제입니다. 조선왕조의 해체, 멸망, 일본 제국으로의 병합,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별로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기분이 좋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역사로부터 뭔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따라서 19세기 역사는 우리 현대 한국인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역사 교과서입니다. 한 사회가, 한 정치가, 한 지성이 무엇을 잘못하면은 나라가 망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 조상들, 가까운 조상들이 그러한 어떤 역사적 큰 함정과 오류 속에 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1884년생인데요. 제 할아버지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멀지 않은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멀지 않은 과거 속에서 우리는 아주 살아있는 어떤 역사의 진실과 교훈을 배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슬픈 역사가 아닙니다. 매우 값진 역사고, 저는 언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날의 남북 분단 체제는 조선 왕조가 망한 그 부채입니다. 그 업보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한다는 것은, 통일을 우리가 과제로 삼고 있는데, 그것은 역시 조선 왕조가 실패하게 된 역사적 원인에 대한 치유이자 회복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9세기 역사는 매우 귀중한 역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 왕조는 그 가산제 국가입니다. 가산제 국가. 국가라는 것 자체가 왕의 집으로 존재하는 그와 같은 나라입니다. 논어에 보면은 유국 유가자 해서 나라를 가진 자와 가를 가진 자는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않고 고르지 않는 것을 걱정한다. 그래서 유국 유가자는 불환빈이 환불균 해서 나라를 가진 자와 집을 가진 자는 가난한 걸 걱정하지 않고 고르지 않은 것을 걱정한다. 이 어릴 때부터 어린애들이 그 말을 외워요. 저도 논어를 외운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외우고 있습니다. 유국 유가자 불환빈이 환불균. 근데 유국 유가자 나라를 가진 자, 그게 바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중화 세계에서 제후를 가리킵니다. 유가 집을 가진 자는 대부입니다. 대부는 집을 가졌어요. 그래서 조선왕조 시대로 말하면 양반 관료가 대부이기 때문에 집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보통 민서들은 뭐냐? 그건 집도 없어요. 그건 없어요. 따라서 서민은 예가 없다 그랬습니다. 서민 물에 집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예도 없습니다. 나라를 가진 자가 바로 중화세계에서 제후고 조선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국이라는 것은 조선 왕조의 임금의 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그런 개념이에요. 오늘날의 시민사회 또는 시민사회에서 도출된 어떤 근대 국가, 그런 개념은 조선 왕조 시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 시대 국 하면은 조정을 가리키는 말이고, 가 하면은 양반 관료의 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 시대는 오늘날과 같은 국가라는 그런 말도 없고 개념도 없었다. 그래서 조선 왕조는 기본적으로 왕의 집으로, 임금의 집으로 존재한 나라인데,
그러나 18세기까지만 하면은 이 집을 운영하는 이 군왕의 집, 이 국을 운영하는데 참가하는 사대부들이나 왕이나 공유하는 이념이 있었어요. 그걸 성리학적 왕정의 이념이다. 이렇게 이야기. 그건 백성의 살림을, 백성이란 건 임금의 어린 자식과 같습니다. 어린 자식. 빨가벗은 어린 자식과 같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고르게 먹게 살게 하는 게 임금의 하늘로부터 받은 천명이다 하는 이 성리학적 왕정에 입각한 정치 철학이 건재하고 또 그 정치 철학을 제도화한 여러 가지 제도나 법이 나름대로 잘 운용된 그러한 사회다. 그렇죠? 따라서 거기는 가산제 특질이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17세기에 왕이 살림이 궁해가지고 공주나 왕자들이 시집장가 가는데 왕실에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왕실이 땅을 많이 이렇게 버려진 땅을 이렇게 많이 차지합니다. 그걸 가지고 궁방전이라 그러는데 궁방전이 한때 17세기는 전 토지의 한 10% 가까이 되었어요. 그 10% 가까이 궁방전이 늘어나자 양반 관료들이 막 임금한테 덤벼듭니다. 예? 왕자는 무사라. 임금은 사제를 가질 수가 없는데 임금이 어떻게 사제를 이렇게 많이 축적을 하느냐 해서 왕을 막 공격을 하고 결국 왕이 나중에 굴복을 합니다. 굴복을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궁중의 살림살이도 연간한 예를 들어서 임금과 왕비가 있는 그 처소에 조선 말기가 되면 한 4,000명 정도의 난이나 환관들이 있는데 그들이 먹고 사는 살림살이가 있어요. 그 살림살이도 엄격한 법도가 있어가지고 한 달에 쌀 얼마, 콩 얼마, 뭐 가을에 되면 김장을 얼마 하고 그리고 경복궁 창녕궁 뒤원에는 또 농사도 지었습니다. 배추 농사도 짓고 뭐 김장도 담고 된장도 담고 이런 식으로 그 왕실의 살림살이가 나름대로 다 규격대로 법대로 짜여져 있고 낭비를 못하게 돼 있어요. 낭비를. 그 왕실이 남긴 살림의 기록이 지금 서울대학교 규장각 학술원에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아주 근검 전략하는 어떤 그러한 왕실의 살림살이 기풍이 잘 살아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고 연구도 하고 했는데요. 이러한 백성을 골고루 먹게 살고 한다. 백성의 모범으로서 어버이 된 임금이 살림살이를 검소하게 된다. 왕실은 사제를 축적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러한 성리학적 왕정의 이념 자체가 붕괴합니다. 붕괴를 하고 국가 자체가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가산제적 이념이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고 그냥 몸을 빨가붙듯이 확 벗어버린 그런 상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벌거벗은 가산제 국가라는 고종이라는 임금이 등극을 한 1863년 이후 나라가 망하기까지 47년간 조선 왕조는 벌거벗은 가산제 국가였다.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조금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기 전에 먼저 위기가 본격화하는 게 이제 1876년 소위 말해서 개항입니다. 이 개항부터 차근차근히 제가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 왕조는 1876년에 개항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뒤늦은 개항이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극동에 있었다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개항하는 게 1840년이죠. 아편전쟁 때입니다. 영국의 한포 왜곡에 의해서 중국이 굴복을 하고 불평등 조약을 맺는 것이 1840년이고 그 다음에 일본 열도의 베리 제독이 찾아오는 게 1854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조선 왕조는 1876년까지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영국이나 프랑스의 함대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국주의 체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영국과 프랑스 등 당시 전 세계를 제국주의로 분할하고 있던 그런 나라들이 조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나라는 우리가 아는 한, 우리가 무역할 만한 물건이 없다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영국의 세계 경영은 상업적 제국주의라 합니다. 그래서 영국 특유의 그 상업적인 어떤 제국주의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선에 특별히 영국에 관심을 끌만한 물산이 없었던 겁니다. 향료라든가 차라든가 비단이라든가 도자기라든가 이와 같이 당시 19세기에 영국의 중산층들이 소비하는 그러한 동양산 사치적 소비품이 우리 조선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우리가 애써서 저 나라를 개항할 필요는 없고 일본이 개항을 시켜주면은 우리는 뒤를 따라가면 좋다 하는 그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입장에서 이제 1876년이 되어서야 이제 일본과 수교를 함으로써 이제 개항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조선 왕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9세기의 위기를 경과하는 과정에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에 외국인을 찾아오게 할 만한 상품이나 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나라를 찾아온 것은 일본이에요. 다 알다시피 일본은 1868년에 명치유신을 합니다. 제가 이 노트에 썼습니다만 명치유신은 결코 일본 국내적 사건만은 아닙니다. 물론 명치유신은 일본 정치사에서 중요한 국내 정치 사건이죠. 그러나 이 종전의 그 막부 장군 권력을 타도를 하고 천황 대권을 다시 복권시키는 큰 정치적 변혁을 행했는데 그 자체는 국제적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종전에 일본 장군 권력을 중심으로 한 그 조선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선을 매개로 한 중국과의 관계 자체가 변화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내적 정치적 사건은 반드시 국제적 맥락을 갖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규정되는 겁니다. 일본이 명치유신을 하고 나서 당시 대마도를 통해서 조선과 교섭을 하고 있었는데 1869년에 대마도 를 통해서 조선 왕조에 이제 문서를 접수시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왕정 복구가 이루어졌으니까 일본의 천황이 다시 대권을 잡았다. 그래서 일본에 이러한 정치적 변형이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 내용을 외교 문서를 조선 왕조에 접수시키니까 조선 왕조가 거부한다. 그죠? 이거 무슨 소리냐. 종전에는 일본의 장군하고 평등하게 교린 얘기를 해왔는데 이쪽에 갑자기 천황 해서 황을 칭하는 어떤 국서를 보내오니까 이거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대마도가 연간 2만석씩 조선 왕조로부터 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조선 왕조가 지급한 인장을 가지고 문서를 서로 대마도 종시임을 증명하는 도장을 조선 왕조가 만들어줬는데 그 도장을 쓰지 않고 일본의 명치 정부의 새롭게 군현제적 지방 편제에 따라서 대마도가 거기 편입되니까 일본 명치 정부의 인장을 사용한 도장을 찍어서 문서를 보내니까 이거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일본의 외교 문서 접수를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상당히 이제 거기서 외교적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외교 문서를 접수시키지 않을 경우에 이제 뒤따르는 심각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1869년에 있고 72년에 있고 75년에 세 차례나 되풀이 됩니다. 72년에 올 때는 또 양복을 입고 와요. 그러니까 이상한 옷을 입고 오니까 이것도 예의에 어긋난 일이다. 돌려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의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국제 질서를 파괴하고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황을 칭하면서 일방적으로 만든 도장을 사용하고
200년간의 국제관계를 해체하는 이런 일본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고, 따라서 국서를 되돌려 보낼 때 일본의 입장에서는 뭐 도대체 일본을 무시하는 거냐? 우리 새롭게 이런 정치적 변혁을 행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이렇게 해서 다 알다시피 이제 정한 논의 일본 내에서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을 정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이러한 일이 이제 지속되니까 중국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 왕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또 다음 시간에 계승범 씨가 또 잘 또 설명을 하겠지만 중국과 책봉 관계에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은 중국의 황제의 책봉을 받는 그러한 제후였고, 그런 의미에서 중국 황제와 군신 관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군신 관계를 체결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대적인 의미로서 볼 때는 독립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조선이나 그런 근대적인 어떤 외교 관계라는 개념은 없고, 어디 가지나 명분론적인 어떤 그런 국제 관계 하에 있었기 때문에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천리의 자연스러움이었고, 따라서 작은 나라 조선이 중국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스스로 자존하는 독립국으로서 마땅한 도리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통적인 예의 질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어떤 예의 질서 속에 또 중국의 황제는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간섭하지 않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써 한 500년 쭉 지속되다 보니까 조선 왕조의 지배자 입장에서 볼 때는 천리의 자연스러움에 의해서 중국을 섬기는 그와 같은 화의적인 어떤 그런 국제 질서가 아주 고정관념으로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일본이 정면으로 이제 본의 아닌 도전을 해오는 이제 이러한 위기적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맞이하게 되는데, 1872년에 어느 일본의 상인이 대만에 갔다가 사고로 죽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래서 일본의 해군이 대만을 일시 정벌을 하는 침략을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어서 중화 제국의 국제 질서에 대한 일본의 도전이 사실상 시작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 주변에 12개의 조공국가가 있었습니다. 12개의 조공국가, 한국, 조선, 베트남, 태국, 티베트, 이래서 그 12개 조공국가가 전부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제 공략 대상이 됩니다. 베트남은 프랑스가 장악하게 됩니다. 저 신강성은 러시아가 들어오고, 티베트는 또 프랑스나 영국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중화 제국 자체가 해체되어가는 그러한 어떤 엄중한 국면에 중국의 지배자들은 조선이 일본에 의해서 점령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조선의 왕에게, 조선의 지배자들에게, 야, 일본이 황을 칭하든 말든 관계없이 그거는 일본 내부 문제니까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이 좋겠다 충고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1876년에 소위 강화도 조약이라는 일본과의 수호 조규가 맺어지는데, 이 수호 조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수호 조규를 보면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 제1조를 보면은 조선은 자주국이다. 조선은 자주국이고, 그리고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누린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본의 입장에서는 조선은 독립국이니까 더 이상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하는 이제 그와 같은 이야기와 같습니다. 같은데, 조선 왕조의 입장에서는 조선 왕조가 중국에 비록 사대를 하지만은 그거는 천리의 자연스러운 자주국가로서 마땅한 도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의 사대 관계를 부정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주국이다 하니까 그렇지, 우리는 자주국가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조선 왕조의 지배자 입장에서는 자주국가니까 중국과의 사대 관계를 청산한다는 그 19세기적인 만국 공법적인 또는 베스트 팔렌적인 어떤 국제 조약 체제 속에서의 어떤 주권국가 그런 개념은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 그다음에 제2조는 양국은 서로 사신을 교환하고 양국의 수도에
잠시 또는 오랫동안 머물게 한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거는 근대 만국 공법의 세계에서는 외교관계를 맺으면 상대방의 수도에 외교관을 파견해서 주둔케 주교하죠. 외교관이 오면 또 그걸 맞는 입장에서는 외교관이 거주할 공간을 제공해야 됩니다. 땅도 제공해야 되고. 일본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외교관을 서로 대사를 상대방 수도에 주둔하게 한다 하는 그렇게 이제 제2조가 되어 있는데 조선 왕조는 그것을 옛날에 있었던 통신사로 해석을 한 겁니다. 옛날에도 왔다 갔다 했지 않았느냐? 그 왔다 갔다 한 것을 지금도 하자니까 그것도 하자 말이지. 뭐 문제될 거 없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일본이 공사를 파견합니다. 공사를 파견해가지고 공사가 거주할 집과 땅을 내놔라 그러니까 조선 왕조는 그런 약속 한 적 없다 이렇게. 통신사처럼 서로 오고 가자고 이야기했지 뭐 언제 와서 서울서 살아라 한성부에 와서 살아라고 했느냐. 그래서 1880년까지 사실은 그 일본 공사관이 서울에 설치되지 않습니다. 설치되지 않고. 그러니까 양국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서울법대의 이건강 교수 표현에 하면 한문이 갖는 개념적인 포괄성과 유연성과 애매성 속에서 양국의 서로 다른 입장은 훌륭하게 절충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양국이 서로 교환하는 그 공사도, 그죠? 정식으로 지금 일본에 있는 일본 대사를 명함을 받아보면은 일본국 정권 특명공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방 원수의 이제 위임장을 갖고 이쪽 상대방 원수를 아련을 해서 그 위임장을 이제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소위 아그리명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당시 표현에 하면은 변리공사가 서로 교환돼야 됩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 왕조의 신헌이라는 관리는 사실상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변리공사는 안 된다. 대리공사로 해라. 대리공사를 되면 왕을 알현할 자격이 없습니다. 왕을 알련하면은 상대방 왕이 보낸 국서를 접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천황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 접수하기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어떤 대리공사만 왔다 갔다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훌륭하게 외교적인 타협을 봐가지고 일본의 황 문제를 피해갑니다. 근데 조선 고종이 결국은 일본이 황을 칭하는 것은 일본의 문제니까 그 국서를 접수해도 되겠다고 인식하는 게 1880년이에요. 그때가 되어서야 4년 뒤에야 일본이 보낸 변리공사를 알현을 하고 일본의 국서를 접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어서야 일본의 명체유신으로 일어났던 정치적 변혁을 조선 왕조가 승인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는 매우 느리게 변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강화도 조약을 가지고 불평등 조약이다 그러는데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당시 불평등 조약의 제일 중요한 것은 형사재판권이고 그래서 일본인이 조선에 와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재판을 누구 하느냐. 재판 관할권이 어디 있느냐를 갖고 주권국가인가 여부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 이 강화도 조약을 보면은 일본인의 범죄는 일본의 영사가 일본의 관원이 이를 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고 종전에 전형적인 조선의 주권 침탈이다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전 200년, 250년도 더 이상 부산에 외관이 있었는데 그 부산의 외관에서 한 400명 정도 일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일본인의 범죄는 일본 관원이 다 다스렸어요. 그 일본인이 조선인을 겁탈한다든가 조선인을 강도질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 사회니까. 그거는 외관에 있는 일본의 관수가 그걸 처벌을 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오래된 관례도 있고 해가지고 조선 왕조는 어디까지나 바닷속에 오랑캐가 와서 자꾸 외교를 맺자고 하니까 종전의 형식대로 외교를 맺어준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 자체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어떤 그 침탈 야욕을 표현했고 조선의 주권을 이미 상당 부분 훼손했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의 연구 성과로서는 맞지 않는다. 서울법대의 이공관 교수라고 국제법 하는 사람이 그런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조용한 가운데서 지금 충격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보니까 이거는 양국의 서로 다른 입장이 훌륭하게 절충되어 있고 조선은 전통적인 관념을 어디까지나 입각해서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였던 것이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훌륭하게 절충된 하나의 그러한 문서였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왕조가 이제 이렇게 조약을 맺고 나서 이제 일본하고 이제 수신사도 몇 차례 가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가던 통신사가 1811년에 이제 중단이 됐는데 그 중단된 통신사를 이제 다시 이제 일본에 보낸 거예요. 그 이제 몇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 대거 소위 수신사라 해서 중국도 갔지만 일본서 가서 이제 세계를 보니까 이게 세계가 옛날 세계하고 다르고 동경에는 벌써 서양의 외교관들이 와 있고 이제 소위 만국 공법의 시대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이제 조선의 엘리트 관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1880년까지. 1880년에 조선 왕조의 그 수신사 김홍집 이가 갔을 때 동경에 있는 중국의 외교관 황준은이가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전해줍니다. 장차 조선은 엄청난 큰 위기에 몰린다.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무서운 나라가 어디냐? 러시아. 500만 대군을 갖고 있는 대육군을 갖고 있는 저 러시아가 지금 동방으로 자꾸 몰려오고 있다.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 벌써 신강성, 몽골, 이런 쪽으로 벌써 러시아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머지않아 유라시아 대륙 연해주까지 이제 올 텐데, 그렇게 되면은 항아리에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형세로 조선에 들어오는 것은 명약가나한 일이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게 조선 책략이에요. 그래서 이 위중한 시기를 맞이해서 중국과의 전통적인 4대 관계를 굳건히 맺고 200년도 이상 지속되어 온 양국의 이 신이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4대 관계를 앞으로도 더 굳건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그 내용의 그 책을 보내와요. 그게 이제 고종한테 전해지고 고종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지 세계라는 걸 지금 알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중국과의 4대 관계를 청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의가 이제 개명 관료들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해. 어연중이라든가 나중에 김옥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중국의 북경에도 우리가 공사를 파견하자. 그래서 일본의 공사를 1880년에 맞아들였으니까 북경에도 우리가 공사를 보내고 양국에 대등하게 외교를 하자. 그래서 북경 정부에다 사실상 요구까지 합니다. 북경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봐라,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럴 때 이제 동경에 있는 하여장이라는 동경 주재 중국 공사가 당시 중국의 실력자 이홍장한테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을 잃어버리는 것은 중국의 왼팔이 잘라지는 것과 같아서 그 후환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 조선을 중국의 왼팔로 비유하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돼요. 중국의 입술에 비유한다든가 중국의 왼팔에 비유한다든가 장차 왼팔이 잘라질 지경일지 왜냐하면 조선에 군대가 없었지 않습니까? 군대라는 게 수도를 방해하는 한 10,000명 정도의 용병으로 구성된 토병들이 재래식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국경을 방해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래서 군대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불시에 어느 세력이 들어와서 장악할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냥 두면은 중국의 왼팔이 잘려나가니까 하루빨리 조선의 내정을 갑자기 장악하기는 힘들고 오래된 관례가 있으니까 외교권만이라도 하루빨리 이를 장악해서
왼팔이 잘려나가는 후환을 미리 막아야 된다 하는 이런 건의를 하여장이 이홍장한테 해요. 이홍장은 그때 상중이었습니다. 상중이었기 때문에 이홍장의 신복 마건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건충이가 그 이홍장의 지시를 받고 조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조선에서 이모군란이 일어났어요. 이모군란이 일어나가지고 소위 그 구식군대들이 대우 처우에 불만을 품고 이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민비가 쫓겨나고 대원군이 집정하고 하는 이런 사태가 생기니까 마건충의 부대가 신속하게 한성으로 들어옵니다. 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때를 노리고 있어요. 조선의 내정을 장악해야 되는데, 내정을 장악하기는 힘들고 외교만 장악을 해야 되는데 명분이 없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조선 한성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중국 황제가 책봉한 임금이 감금돼 있다. 그게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건충의 부대 3,000명이 일방적으로 조선 왕조에 통보도 하지도 않고 그냥 부대가 쑥 서울로 들어와요. 그만큼 제국주의 시대에 중국이 자기의 번병을 방어를 하기 위한 어떤 그 기민한 촉각을 세우고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서 적호에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황제가 임명한 왕을 보호한다는 구실을 두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간다. 근데 와가지고 대원군을 압송을 해가지고 그래서 민비가 다시 복권을 하죠. 그 조선 왕조가 항의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인의 역사에서 그런 일이 처음 벌어졌습니다. 처음 중국 군대가 그냥 일방적으로 서울에 그냥 한성에 쑥 들어왔다는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전혀 그것은 조선 왕조가 그게 저항을 하거나 할 그런 그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500년간의 4대 관계가 천리의 자연스러움으로 그와 같은 중국의 행동을 용인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 500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를 지금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된다. 전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조선 왕조는 국방을 포기한 나라입니다. 조선 왕조의 국내에서 군내라는 것은 없어요. 조선 왕조가 올해가 나라의 예가 5가지가 중요한 길내, 흉내, 쭉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군내라는 게 없어요. 제후의 국가가 군내가 있을 수 없다. 자,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자주국방을 사실상 포기를 하고 군대라는 것이 이제 왕성을 수호하는 치안병 정도로만 유지를 하면서도 500년을 버텼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중화 세계 속에서 하나의 중국적 질서 속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또 그런 그 자연스러운 철학을 낳고 상징을 낳고 문화를 낳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국주의 시대에 들어와서 중국은 벌써 자기의 국경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군대를 보내도 조선 왕조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중국 덕분에 집권을 하게 된 민비는 드디어 중국을 열심히 사대를 하게 돼서 종전에 북경의 외교관을 파괴하겠다는 그 어윤중이 제안한 중국에 대해서 당돌한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고종이 사과를 합니다. 다시는 그런 주장을 하지는 않겠고 종전과 같이 사대에 충실하겠다. 그리고 중국 황제가 보낸 이제 외교고문 들어옵니다. 소위 멜렌드로프라는 사람이 들어오고 이 사람은 재정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죠. 바로 조선 왕조의 엘리트 가문의 자제들이 나이 20대 30대 자제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국제 정세에 반항을 합니다. 역사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이 중국의 실질적인 종속이 시작되니까 거기에 저항을 하려고 했던 게 김옥균이에요. 김옥균입니다. 그래서 김옥균, 홍영식, 수광범, 서재필, 박영효 이런 서울의 명문 노론 가문의 차제들이 세계 정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위기가 닥치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그 지배계급의 엘리트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나라니까. 이게 엉뚱하게 중국 군대가 들어와서 사실상 이거 보호국이 됐어요. 실질적인 근대법상 보호국이 됐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멜렌도르프가 이 당호전이라는 화폐를 발행하려고 할 때 강렬하게 저항을 하다가 민비하고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서 죽느니 거사를 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해서 거사를 해서 결국은 중국 군대, 중국 군대가 서울에 있는 용산에 주둔하는 이 3,000명의 군대가 개입을 하는 통에 갑신정변에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하고 나서는 원색이라는 사실상 총독이 1885년에 중국에서 옵니다. 중국에서 오니까 이때까지 그 고종하고 민비는 천리의 자연스러움에 의해서 중국을 잘 섬겨왔는데 1882년부터는 사태가 이상하게 됐어요. 중국 군대가 한성에 들어와서 주둔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교 고문, 재정 고문이 와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85년에는 사실상 총독이 원석이가 와가지고는 고종하고 동렬에 서서 일을 합니다. 신하를 맞을 때도 말이죠. 임금이 있고 임금이 남면을 하면은 신하들이 북면을 해서 예를 차리는데 그 옆에 원석이가 이렇게 동렬로 있습니다. 이런 지경이 되니까 고종도 민비도 천리의 자연스러운 사대 관계에 대해서 회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종전에는 내정에 간섭이 없었는데, 그래서 고종과 민비는 또 그 떨어져 나와요. 떨어져 나와가지고 1885년에 러시아와 수교를 합니다. 러시아와 수교를 하는데 그 전에 1883년에 영국과 조약을 맺어요. 그렇고 82년에는 미국과 조약을 맺는데 이 미국과 영국과 조약을 맺는 데는 중국의 이홍장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홍장의 전략은 조선의 외교를 장악한 위에 조선이 중국의 속방임을 세계로부터 공인을 받는 것입니다. 세계로부터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조선 자체가 외교 관계를 맺는 게 좋다. 맺는 게 좋은데 맺을 때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다라는 것을 그 명시를 하자 하는 이와 같은 전략을 취해가지고 조선이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영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데 이홍장이 다 이렇게 주선을 합니다. 주선을 해서 그 외교 관계를 보면은 외교 관계 그 문서에는 그런 게 없지만은 그 나중에 이제 상대방이 원수를 알려하러 이제 이쪽에서 이제 가죠. 갈 때는 이제 중국 대사의 안내를 받고 또 사전에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라는 속방 조회를 또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실상 속방 조회 외교가 시작되는데 그 일환으로 이제 미국과 영국과 이렇게 외교 관계가 이렇게 체결이 되는데 그 영국과의 조약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영국은 당시 세계 지배를 하는 나라였고 더구나 중국을 두 차례나 이 비도덕적인 전쟁을 유발해가지고 중국을 굴복을 시켰죠. 따라서 그들이 중국에서 취득한 모든 권한은 조선에서도 당연히 취득돼야 돼요. 조선에 관심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중국에서 취득한 내지 통상권, 내지의 영국인들이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다. 내지 내륙에 돌아다니면서 장사할 수 있다. 물건을 사서 수출할 수 있다. 이 모든 권리 그리고 내지의 모든 항구에 영국의 선박과 군함이 정박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영국이 참 포함 외교를 취득해서 얻은 특권인데 그것을 조선 왕조에다가도 요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국 입장에서는 조선 왕조만 아주 바조서 외교 관계를 체결했다가는 중국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들이 중국에서 취득한 모든 특권을 조선 왕조에 강요를 하는 그와 같은 그 조영조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영국인은 마음대로 여기 와서 건물도 지을 수 있고 공당도 지을 수 있고 내지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사갈 수도 있고 뭐 온갖 그 권한이 다 있는데 모든 조선의 연안과 항구에는 영국 선박이 정박할 수 있고 심지어 영국의 군함이 정박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다 됐어요. 그거를 조약을 체결한 사람이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이 이 독일의 이해관계에 또 생각하면서 영국에게 모든 특권을 다 주는 이제 이와 같은 조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1883년 1885년에
똑같은, 그리고 한번 조약이 체결되면 이제 똑같은 식으로 이제 다른 나라하고 조약이 체결되죠. 그죠? 러시아와도 똑같은, 조선의 모든 연안을, 항구를 러시아의 선박과 군함에 개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고종은 중국이 자기 천리를 어기고 간섭을 하는 게 싫으니까, 또 하나의 그 총독이, 왕이 와가지고 자기를 그냥, 그리고 중국에 칙사가 올 때마다 말이지, 외교관들이, 여러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제후국가로서의 그 예를, 국궁의 예를, 차려야 되니까, 고종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끌어들여가지고, 러시아와 밀약을 체결합니다. 조러 공동 그 연합군을 창설을 하고, 뭐 등등, 그게 얼마나 위험한 외교인가를 이 고종은 몰랐던 거예요. 고종은 어떡하지나 자기의 주권이 중국에서 침해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해서 누가 그거를 사주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러시아와 공동 군대 창설에 관한 제안을 하면서 러시아는 왜 굴러던 호떡이야 하면서 그렇게 찾아 헤매던 그 부동항이 조선에 많지 않습니까? 원산, 마산, 그걸 마음대로 사용하게 해주니까 러시아도 좋다. 이러니까 영국이 낌새를 채고 거제도 들어왔어요. 거제 들어와서 2년인가 3년인가 영국 해군이 주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선 왕조는, 그러니까 영국은 결코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아니에요. 조용조약에 조선의 연안에 영국의 군함은 언제나 정박할 수 있다고 딱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중국과의 전통적인 4대 관계가 중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서 만국공법 하에 실질적인 보호국가로 전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선은 적극적인 저항을 지배 엘리트들이 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고, 고종 황제는 매우 어리석게도 그렇게 무섭고 무서운 러시아를 여기서 끌어들이려고 함으로써 아주 이제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영국이 가장 신속하게 그냥 기민하게 이제 거제도에 들어와서 벌써 이제 군사적 진출을 했고, 일본이 깜짝 놀랍니다. 일본은 사실은 이 한반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은 뭐 한반도에 대해 영토적 관심보다도 저 군대도 없는 나라가 러시아에 의해서 점령되는 것은 일본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그 일본 육군을 창설한 그 야마가타 아리토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한일 합병까지도 결국은 가장 강력한 그 합병주의자,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독일에 가서 군사학을 전공을 하고 세계 정세를 공부를 하면서 1889년에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은 일본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이익선이다. 어느 나라든지 주권선이 있어요. 자기 영해, 영토, 이게 주권선입니다. 주권선은 침해받으면은 이제 항복을 하든가 아니면 전쟁을 하든가 하는 그 주권선이 있고, 근데 어느 나라든지 주권선만 지키려고 해서는 것이 아니라 이 주권선과 밀접한 영향을 갖는 이익선이 있어요. 이익선. 소위 말해서 전략적인 어떤 거죠. 전략적으로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양보할 수 없는 이익선이 있는데, 한반도는, 조선왕조는 일본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이익선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1889년이에요. 89년이고. 근데 이미 그 전에 일본으로서는 조선이 조만간 러시아에 점령당하는 사태가 발생할지, 중국은 막을 힘이 없고 러시아는 동진을 해오고, 그래서 하루빨리 한반도에 일본과 협조적인 어떤 그 정부가 들어서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어떤 그런 그 근대 국가가 한반도에 들어서는 것은 일본의 제1의 외교적 목표가 되는 이런 사태가 85년경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유명한 그 일본의 소위 말해서 그죠, 후쿠자와 유기치라는 사람이 탈라론을 주장하는 게
85년부터예요. 84년에 갑신정변을 통해서 서울의 엘리트 청년들이 거사를 했다가 실패하는 걸 보고 조선이 자신의 힘으로 내정을 개혁을 해가지고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확립을 함으로써 스스로 근대화할 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이익이 되는 그러한 그 정부가 조선에 들어선다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국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본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조선을 중국으로부터 독립시켜가지고 결국 일본의 이익선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이미 85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제일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한 사람이 일본의 그 근대 개몽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후구자와 유기치입니다. 후구자와 유기치는 김옥균하고 일종의 사제관계로서 김옥균이 서울에서 꼭 성공해 주기를 기대했던 사람인데 김옥균이 실패하는 걸 보고 탈라론을 이야기하면서 일본은 아시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아시아로 벗어나서 제국주의 열강의 일국으로서 서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결국은 중국의 정근대적 질서를 해체시켜야 된다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벌써 85년이고 그리고 아리토모 같은 이 군사 전략가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중국과의 전쟁을 사실상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의 이익선 주장하고 나오는 게 89년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일본은 막 엄청난 군비 확충을 85년부터 일본 재정의 제1의 목표는 군비 확충입니다. 중국과의 전쟁이 임박을 했다 하는 이러한 하에서 말하자면 군비 확충, 탈라론, 이익선론 이런 것이 80년대 후반에 쭉 제거되고 드디어 89년이 되면 일본이 이제 명치유신을 완수하고 명치 헌법이 제정이 되고 천황제 국가가 확립이 되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개전 외교 그게 이제 빌미를 제공한 게 조선왕조의 방공령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1889년에 조선왕조가 일본과의 그 조약에 의해서 쌀 수출을 금지할 때는 한 달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약간의 실수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어긋났어요. 어긋나니까 일본이 터집을 잡고 말이죠. 조선왕조에 사과를 요구를 하는데 이는 이제 중국과의 전쟁을 하기 위한 빌미를 찾는 이와 당시 일본 말로는 개전 외교의 일환으로 조선의 방공령 사건을 터집을 잡으면서 조선 왕조의 최후 통보를 하고 그때 공공연하게 일본에서는 중국과의 전쟁 분위기가 이미 1892년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조선의 방공령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중국 천진의 일탄을 투하하는 길밖에 없다. 뭐 이러면서 일본 전체가 이제 전쟁의 분위기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이러한 시대가 된 겁니다. 된 건데 따라서 조선 왕조의 몰락을 강요한 불평등 체제는 정근대적 어떤 중화주의적 질서가 만국공법 시대에 근대적으로 그걸 재배치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종속의 재배치라는 그런 말을 썼어요.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조선 왕조의 지배자 그 왕은 뭘 하고 있느냐, 뭘 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7페이지 이하입니다. 7페이지 이하 8페이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9세기 경제는 계속 위기적 상황에 있었어요. 위기적 상황에 있고 지난번 보여드렸듯이 조선왕조 재정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개항이 되고 갑자기 외국 사신들이 오고 가고 말이지 중국에서 칙사가 그냥 1년에도 몇 번씩 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왕조 재정이 완전히 거들났습니다. 완전히 거들났어요. 그것도 신식 군대도 만들었죠. 외국의 수신사도 자꾸 파견하죠. 그거를 감당을 하기 위해서 멜렌도프라는 사람이 당호전을 발행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엽전, 그죠? 엽전보다도 액면가가 5배 높은, 실질적으로는 2배밖에, 실질 가치가 2배밖에 안 되는데 액면가는 5배나 높은 이 당호전을 발행해서 그것이
굴의 통화량이 전국에 한 2천만 냥 됐는데 이게 5천만 냥이 발행이 돼요. 물가가 8배가 튑니다. 1880년대에. 그래요? 그래서 물가가 8배나 튀어오르면서 당호전을 발행했는데, 당호전을 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은 한 나라의 주권 사항의 가장 그 상징적인 그 화폐 주권이야말로 국가의 어떤 그 통치력을 상징하는 건데, 종전에는 조선 왕조가 화폐를 발행할 때는 꼭 흉년이 되어서 발행을 했어요. 함경도에 흉년이 들었다 하면 함경도 관찰사 보고 야 동전 10만 냥 발행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전 10만 냥이 함경도에서 발행이 되면은 상인들이 그 동전을 구하러 쌀을 싣고 함경도로 가니까 함경도에 쌀 부족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백성의 살림살이를 편안하고 고르게 한다는 왕정의 이념에 따라서 엄격하게 동전을 발행해온 것이 조선왕조의 전통적인 성리학적 왕정의 이념이자 경제정책이었어요. 1860년에 마지막으로 대대적으로 동전이 발행되는데, 이때는 그 발행한 동전을 갖고 곡식을 사모아서 각 고을에 사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백성을 구제하는 그러한 일종의 백성의 구제기금으로 대원군이 한 100만 냥에 달하는 그에게 동전을 발행해서 각 고을에 나눠주고, 이걸 갖고 쌀을 사서 창고에 비축을 해가지고 백성이 봄에 어려울 때 나눠주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동전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공공적인 목적을 갖고 발행이 되는데, 이 당호전을 발행할 때부터 모든 게 이상해졌어요. 당호전을 발행해서 왕실이 직접 그것을 사용합니다. 왕실이 직접 그것을 사용합니다. 제가 그것을 좀 9페이지 표를 보시면은 이거는 명례궁이라고 하는데요. 명례궁은 뭐냐 하면 왕비가 관장하는 궁에 바깥 소주방이 있고 안 소주방이 있어요. 요사이 말로 하면 궁에 큰 주방이 2개가 있어요. 바깥 소주방은 궁중에 연회를 하는 환관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고, 안 소주방은 이제 상궁 들이 장악하는 왕과 왕비의 일상적인 어떤 식료를 해결하는 안살림을 하는 주방인데, 이 2 주방에 각종 쌀, 콩, 온갖 생활 조례를 공급하는 그 재정기구예요. 그 재정기구가 명례궁이라 해서 지금 옛날 MBC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옛날 MBC 자리에 거기에 명례궁이 설치되어 가지고 거기에 궁중에서 환관이나 상궁들이 나와 있어 가지고 서울 시내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 가지고 궁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 역할을 하는데, 요 명례궁이라는 왕실의 사설 재정기구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설 재정기구의 총 수입이 1853년에서 1893년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여주는데, 1853년만 하더라도 정부 법도에 따라 가지고 정부의 호조라는 재무관서가 있어요. 이 재무관서가 이 왕실에게, 우리의 임금이니까 그 왕실을 받들기 위해서 정부 공적 재정에서 이 명례궁의 살림살이를 보태는 게 한 50%가 돼요. 요사이 말하면은 공적, 청와대 안살림하는데 정부가 공적 이전을 하는 것과 똑같은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어요. 또 왕실은 왕실대로 전국에 땅이 있어가지고 궁방전이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있었어요. 요 2개 수입을 가지고 왕실의 재정 살림이 이루어졌는데, 1893년이 되면은 정부에서 올리는 것은 그걸 가지고 공상이라 하는데요. 그 다음에 궁방전도 다 허물어지고 없고, 내하라 해서 왕이 직접 주머니돈이 나갑니다. 왕이 직접 주머니돈이 나가는 것이 전체 88%가 됩니다. 그 왕이 그러면은, 왕과 왕비가 주머니돈을 내가지고, 이 가지고 쌀 사고 말이지, 콩 사고 말이지, 온갖 거 다 사라고 돈을 줘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바로 당호전입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가 돈을 찍어가지고 왕의 살림살이에 쓴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너무나 가난해지니까 다른 대안이 없었다 하는 게 하나의 원인이고,
두 번째는 왕이 이 고종과 민비, 특히 민비라는 사람이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천하지공의 화폐 발행을 이 왕실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쓰기 시작했을 때 그걸 막을 세력이 없었습니다. 왜? 김옥균 등 소위 명문가의 정치 세력들이 다 소거되고 청산되고 없었어요. 그래서 재정 경제 위기가 장기적으로 심화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왕의 권력을 견제할 만한 정치 세력이 사라졌다는 것. 그 대원군 때 그런 일이 있었고 갑신정변 때 그런 일이 있고. 그러고 나서는 이 왕과 왕비의 횡포를 견제할 만한 권력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외적 위기가 가시화하고 천국 군대가 들어오고 하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 집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이 가산제적 어떤 주권 보존의 집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살림이 풍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돈을 어디다 썼는가 하면은 제가 표를 제시를 하셨는데 이 당호전을 찍어가지고 왕실의 살림살이를 한 4배 정도 부풀려 놨어요. 근데 부풀려 놓은 걸 어디다 썼느냐 하면은 전부 손님 접대용, 접빈객, 그죠? 빈객. 그 다음에는 제사, 고사입니다. 거기에 80% 이상의 돈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에 빠지니까 특히 민비라는 여자가 이거 전국의 유명한 무당은 다 불러가지고 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궁중에 말이지, 다가 고사를 지내고 궁중의 전각에다가 각 기둥마다 그냥 정각을 지내고 1년에 제사를 고사를 몇 번 지냈어요? 29번 지냈어요. 29번 지내고. 한 달에 2번 이상씩 궁중에서 고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는 36번, 1893년입니다. 36번이나, 연회를 했어요. 연회. 소위 잔치를 한 겁니다. 손님을 그럴듯하게, 손님을 풍족하게 너그럽게 대우를 해야 상대방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궁중의 고사, 달의 연회 비용으로 종전의 통화량보다도 한 서너 배 많은 당호전을 찍어가지고 궁중의 낭비적인 어떤 제사와 연회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다소간에 그런 약간이 있었거니 했는데 제가 그걸 실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규장가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 왕실의 살림 기록부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지금 남아 있는 게 1792년부터 1906년까지 무려 한 114년간이 남아 있는데 매달 다 남아 있어요. 명례궁 같은 궁이 15개 있었어요. 왕실의 살림살이 재정기구가. 이 15개 살림살이 궁 모두 다 남아 있지는 않고 수진궁이라서 지금 교보문고 자리에 있었던 수진궁, 그 다음에 명례궁이라 해서 옛날 MBC 자리에 있던 거, 그 다음에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궁들의 재정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걸 전부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보니까 1853년에 비해서 1893년에 왕실의 살림살이 명례궁 하나의 재정 규모가 4배가 커지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당호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당호전을 찍어서 시로 올 때 그 시로는 비용을 다 지출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가 어디가 썼는가 봤더니 이 내하라 해서 이제 왕이 주방에 직접 돈을 내려주는데 내려주는 돈의 3분의 2 이상이 궁중의 고사와 연회에 쓰였고, 그리고 전국 각지의 궁녀들을 파견해가지고 제사를 지낸 기록들이 다 나옵니다. 금강산 22,000봉에 제사 지냈다는 게 헛소리가 아니에요. 그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군대가 와가지고, 이제 참 열국쟁패, 약육강식의 시대에 손님을 맞이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궁중의 신을 모시는 것으로서 국체를 보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 특히 민비라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런 한 여자가 국권을 유린하면서
이 가산제적 특질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때 그걸 견제할 만한 세력이 더 이상 없었다는 거. 이게 이제 망국의 기본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발표를 외국에 나가서 이제 하게 되면은 꼭 외국인 학자들이 질문을 하는 게요. 그 관료들은 당시 뭐 하고 있었느냐? 중국만 해도 이렇게 어지러울 때 이홍장 같은 이 개명 관료들이 있어가지고 개혁을 하잖아요. 조선의 왕실이 이런 식으로 분탕질을 치는데 관료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참 대답하기 참 뭐해요. 어떻게 그 그럴듯한 승리학적 왕정의 국가가 이렇게 무참하게 해체됐느냐? 아직 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원군, 갑신정변 이런 연구를 자세하게 하면서 서울을 지배했던 한 13개 명문 가문들이 어떻게 패망을 했는가 그런 연구를 하면서 왕실 자체가 독보적인 벌거벗은 가산제 국가로 변해나가는 과정, 이런 세밀한 과정은 아직 연구가 좀 불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 한 10분 정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국가를 결국은 이 근대국가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고종과 민비한테는요. 그리고 왕이란 것은 종묘사직으로 존재하는 자기의 집이었고, 이 집이 위기에 처했을 때, 소위 이거 근대적인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근대적인 개혁을 하는 것은 첫째, 구례 신분제를 해체를 하고요. 양반, 상민, 이런 신분제를 해체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소위 말해서 위로부터 근대적 인간을 험정해내는 대개혁을 해야 되죠. 프러시아가 개혁이,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이 명치유신하고 나서 한 20년 동안 대혼돈에 빠졌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명치유신을 하고 나서 근대국가를 만든다. 근대국가를 만들려면 모든 인간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고, 자유인으로 만든다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확립한 것인데, 모든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재산권을 확립하면 천황은 뭐 때문에 천황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천황 대권의 근거는 뭐냐? 이 어려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치 세력들이 내정까지 벌리고 격투를 벌리고 했던 게 일본의 그 근대사예요. 그렇게 해서 1889년에 명치헌법이 만들어질 때는 천황 대권을 선포를 하면서도 동시에 일본인을 자유인으로 헌정하는 그러한 나름대로 볼만한 어떤 법적인 창안과 계획을 했던 겁니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대적 개혁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죠? 근데 조선 왕조는 그런 계획을 이루질 못했습니다. 이루질 못하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청일전쟁으로 인해서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해방이 됐죠. 중국과의 관계는 단절이 되고, 조선은 그야말로 자주 독립국이 됐습니다. 자주 독립국이 되었고, 그때부터 사실상 일본의 이제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소위 동아시아 제국주의 체제의 재편이, 아까 종속의 재편의 연장선상에서 종속의 제재 배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또 막은 것이 또 러시아죠. 삼국 간섭이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의 전쟁이 이제 다시 이제 가시화하는 이런 게 이제 1896년 이후부터의 그 상황입니다. 그때부터 조선왕조가 망하기까지 한 10년간 조선왕조의 지배자들이 이제 제대로 된 어떤 개혁을 했더라면은 어떻게 그 나라가 그렇게 험악하게 망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일본의 관심도, 최종적인 관심도 조선 한반도에 걸린 자기의 이익선을 지키고자 한 것이었지,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랍니다만, 일본 지배자들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걸린 자기의 방어를 위한 이익선을 어떻게 지켜내는가 관심이었지, 한반도 자체를 자기의 영토로 삼는다는 것은 1895년 단계까지만 해도 그 발상 자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선왕조가 이 대한제국이 성립을 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갑오개혁을 하고 그때 실패를 했죠. 갑오개혁이라는 게 이제 김홍집 등의 개명관료들이, 최후의 개명관료들의 그 시도가, 안타까운 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그 김홍집이는 고종이 보낸 그 친위대에 의해서 경복궁에서 개처럼 걸리 나와가지고 청계천에서 목이 잘리고 한나라의 영의정이 말이죠. 재판도 없이 개처럼 그 죽임을 당했어요. 당하고 벌거벗은 몸이 청계천에서 사흘 동안 개의 먹이가 되어서 뒹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한제국이 있어요. 대한제국이란 말은 제가 노트에서는 대한국이라 했는데 공식 국호는 대한입니다. 대한이. 그래서 대한으로 이제 국호를 바꾸고 조선에서 대한으로 바꾸고 그래서 대한국이에요. 대한국인데 황제가 다스린 나라니까 이제 보통 대한제국이다. 그러고 나서 이 헌법을 발표를 하는 게 1899년에 나오는 대한국 국제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만세불변의 전제정치인이라. 조선은 황제께서 무한한 군권을 향유하는 만세불변의 전제정치이다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그 사이에 독립협회도 운동도 있었고 만민공동회도 있었고 했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고 이때 만약에 고종 황제가 좀 약간의 세계의 안목이 있어가지고 독립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종의 그 의회 같은 것을 하나의 그 형식이라도 만들어 두었더라면, 그리고 외국과의 조약은 이 의회의 비준을 거친다 하는 그런 정도의 주권의 배분만 있었더라면 그 나라가 왜 망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훌륭하게 살아남아가 태국입니다. 태국이라는 게 인도지나 반대에 요충에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그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식민지가 안 되는데 그 훌륭한 왕이 하나 있었어요. 이 왕이 의회를 만들었어요. 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의 추장들을, 대표를 모아가지고 의회를 만들어 놓고 외국과의 조약은 이 의회의 비준을 받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게 그 헌법을 그렇게 고쳐놓으니까 아무도 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왕의 목에 칼을 대고 조약에 도장을 찍으라 할 수는 있지만은 전국에 있는 그 200명, 300명을 다 모으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려면 다 산속으로 도망치고 정글로 도망치고 해서 말이죠. 그 정적수가 성립이 안 되니까 끝내 그 조약의 그 국제법적 효력성을 담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태국의 왕실이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그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고종은 이 어리석게도 내 나라인데, 내 집인데, 누가 내 주권을, 누가 나하고 공유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만들려고 했던 김홍집을 그렇게 그냥 개돼지처럼 살육을 해버렸어요. 그것도 우리 청년 이승만도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영모 사건에 가담했다가 한성 감옥에서 6년간 생활을 하게 됩니다만, 한나라의 왕이 그런 식으로 내 집이다 해서 그 집을, 종묘사직을 지키려고 했을 때, 그러고 나서 전한국에서 화폐를 발행해가지고 대한제국기에도 똑같이 재정살림이, 왕실의 재정살림이 대부분이 전한국에서 찍어 나오는 그 화폐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을 만든 다음에 그 중앙은행의 전한국이 발행한 화폐가 중앙은행의 자산으로 잡히고 중앙은행이 시중에 있는 게 대출하는 형태로 통화량이 이렇게 유통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대한제국기에조차도 황실은 인천에 있는 전한국을 용산으로 옮겨놓고 용산에서 돈을 찍어가지고는 지게꾼에 찧어가지고 덕수궁으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덕수궁 창고에 그거를 산점처럼 쌓아놓고 그걸 조금씩 이렇게 내면서, 그리고 전국의 매간매직을 통해 가지고 나도 외국의 왕들처럼 대리석 건물에 한번 살아야 되겠다 해서 석조전을 지었어요. 석조전 저 큰 건물을 짓는데 돈이 어디 있는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돈이 어디서 나온지 알 수가 없어요. 대한제국의 그 공식 재정에 안 나타나요. 어디냐? 저 덕수궁 안에 있는 별고라 해서 왕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창고가 있었어요. 그 창고에 전한국에서 찍어온 돈이 그쪽으로 다 올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왕이 자기 나라니까 그 전국의 300개 거울에 관찰사하고 수령들 다 매간매직을 했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이 얼마인지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 돈을 다 모아서 덕수궁 진 거예요. 집을 하나 그럴듯하게 지어야 남한테 업수위를 당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와 같은 생각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라를 경영했습니다. 나라를 경영을 하고, 그래서 재정살림이 어땠는지, 왕실의 재정살림이 어땠는지, 이거를 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결국 망하는 것은 이제 노일전쟁 이후에 이제, 그 노일전쟁 직전에 벌써 전쟁이 불가피해지는 걸 알고, 이 황제가 프랑스 공사관으로 피신할지 모른다 하는 불감 파천 이야기가 시내에 팍 소문이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를 생략했습니다만 아간 파천을 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좀 쓰라린 기억이 있죠. 그래서 친일 내각이 붕괴를 하고 김홍집이 죽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들어와서 사실상 영안포에다가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러시아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게 이제 아간 파천을 통해서인데. 황제가 불감 파천을 할지 모른다 해서 이제 소문이 도니까, 일본에서 그 이토 히로부미가 와요. 그때 마침 왕실에서 무슨 대비가 하나 죽었습니다. 근데 누군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토 히로부미하고 고종은 나이가 같아요. 그 이토 히로부미가 한 살이 더 많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야기한 걸 듣고 있으니까, 그 이토 히로부미 서한 문집이 다 나와요. 그래서 고종이 이또한테 그럽니다. 아니 이제 그 말하기 전에 이제 한 번 더 경거망동하시면은 황제 폐하의 신변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감 파천 따위는 감히 생각도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이야기고, 이 전쟁에서 일본을 지원해라 하는 이런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공식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사담을 해요. 사담을 하는데 고종이 나이도 갖고 하니까 이제 당신네 왕은 참 행복하다면 어떻게 당신 같은 명신을 그렇게 두었느냐? 예? 내가 듣기로 세계 3대 재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가 당신이다. 이토 히로부미. 그 다음에는 독일의 비스마르크, 영국의 디즈렐리. 이게 세계 당시 3대 재상인데 당신 같은 3대 재상을 당신의 그 왕은 천황은 그 훌륭한 신하를 두었으니까 얼마나 내가 부러운 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또가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의 왕은 모든 것을 신하한테 맡깁니다. 맡긴다. 그래서 임금께서도 황제께서도 신하들을 믿고 맡기세요. 그러면은 훌륭한 명신이 나옵니다. 내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임금이 훌륭해가지고 나한테 모든 걸 맡기니까 내가 명치신도 했고 일본의 헌법도 만들었고 민법도 만들었고 말이지. 일본 제1의 정치가 우리 왕이 훌륭해서 그렇다. 그래서 신하들한테 믿고 맡기세요. 그러니까 이 고종이 하는 말이 우리 신하는 탐욕해서 재산만 찾고 내 재산만 자꾸 뺏어가려고 그래요. 전부 그냥 믿고 맡길 사람이 없대. 믿고 맡겨놓으면 재산을 빼앗어. 왕실의 재산과 이권을 자꾸 빼앗아간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고종의 입장에서는 한나라를 근대적으로 개혁해서 근대를 험정해낸다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개념이 없고 끝까지 자기 거 지킨다. 내 집, 내 족속, 내 종묘사직 그걸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그 비운을 당했다. 그래서 병합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가 일본에 병합될 때 왕실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저항하지 않고 왕실이 조건을 내겁니다. 왕호를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 일본은 처음에 조선 대공, 일본의 조선의 황제는 대공이라고, 조선의 왕족들은 공, 그래서 대공전하, 공전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조선의 그 왕호를 사용하게 해달라. 국호를 보존하게 해달라. 그 국호라는 게 왕의 집안 이름이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이 좋다. 그러면 국호가 대한인데 대한은 뭐 그렇고 조선으로 하겠다. 좋습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생긴 거예요. 예? 조선 총독부.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다스린 공식적인 땅 이름은 조선입니다. 조선이고. 그 다음에는 왕호를 보존하게 해달라. 좋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조선 왕이 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조선에 있는 이왕 이자를 붙입니다. 이자를 붙이는데 그러다 일본에서도 막 그 왕족은 원래 성이 없는데 어떻게 성 쓸 수 있느냐 하고 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관철하는 게 이름과 왕호를 보존하는데 그리고 왕실의 살림살이를 보존해달라. 대한제국 때 왕실의 총 재정 규모가 일본 돈으로 150만 엔이었습니다. 그 150만 원을 좋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까지 이 150만 엔의 그 왕실 재정 규모는 나중에 180만 엔으로 정액을 하는데 일본 천황 다음에 부유한 귀족이었어요. 일본의 왕공족이 한 11집이 있었는데 평균 연봉이 10만 엔이었습니다. 그것보다 조선의 왕족은 조선의 이왕직은 예산이 150만 원, 18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 갖고 종묘사직의 제사를 끝까지 잘 모셨고 그래서 일본은 약속대로 조선 왕실을 잘 보존을 했습니다. 보존을 하고 조선의 왕실은 전부 일본의 왕공족으로 편입돼가지고 왕대가 3명 있었는데 전부 일본 여자들하고 결혼했고 그죠? 일본에서 천황, 왕세자, 왕태자, 황태자 그 밑에 이왕이 있었어요. 제3위의 서열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야스쿠니 진자 같은 데서 일본의 그 대제가 열리면은 왕공족들이 쫙 배회를 하는데 제3위의 이왕 영친왕이 서요. 그리고 영친왕 밑에 오촌들 그 왕자들이 2명 더 있었는데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왕실에 충실히 편입된 그러니까 종속의 제재 배치를 통해서 조선의 왕실은 종묘사직을 보존하는 형태로 일본 왕실에 흡수되었다. 그렇게 해서 1945년까지 잘 살았습니다. 잘 살고 이 영친왕이 일본 저택에서 베푸는 그 만찬은 일본에서도 화려하기로 유명했어요. 150만 원 연봉이니까 말이죠. 대단했습니다. 서울서 그냥 그 음식을 비행기로 직송을 했고, 그리고 외국에 다닐 때는 그래도 로얄 카운틴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백작이었습니다. 외국에 영천왕이 해외로 여행할 때는 백작칭호를 사용을 했고 이런 식으로 나라를 망하는 것도 가산제적으로 일본은 그 조선 왕실의 가산제적 욕구를 충실히 수용하는 형태로 해서 조선을 왕실을 병합을 했고 왕실의 종묘사직의 제사는 1944년 8월 15일까지 그 세 왕자 중에 하나가 일본의 육군 대령이었 그런데 히로시마 원폭 때 죽었어요. 그 조선 왕조 조선 총독은 그 물러가기 직전까지 1845년 9월 며칠 날 그 왕족의 제사를 장례식을 서울서 마지막 조선 총독부 행사로 거창하게 치릅니다. 이렇게 조선 왕조가 해체되고 났을 때, 그리고 일본의 왕실로 충실히 편입되고 났을 때, 이 인민들은 뭐가 됐느냐? 고난의 시대가, 성리학의 시대가 통합되고 있던 이 나라가 가산제 국가로 변전하면서 그 조선의 왕공족이 일본에 편입되었을 때, 이 불쌍한 이 인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라를 가진 제후가 이제 그렇게 나니까 이 양반 사대부들, 소위 가를 가진 이 귀족들은 어떻게 됐느냐? 1911년에 그 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유인석 장군이에요. 이택의 학통을 화서학파를 정통으로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우라즈보스톡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1911년에 되었는데
중국에서 신의 혁명이 일어나니까 만세를 불렀어요. 중화가 이제 다시 돌아왔다. 선본성생이 다시 중화민족이 중원을 차지하게 됐으니까 소중화인 조선의 독립과 해방은 멀지 않는 날이다. 이렇게 해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선본성생이 황제 체제를 폐지하고 공화정을 실시를 하니까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화병으로 죽었어요. 거기서 조선의 대부들도 다 해체되었습니다. 조선 500년을 지배한 왕실이 조선 500년을 소중화 사상에서 지배한 어떤 대부들이 해체되었을 때 이 민초들은 어떻게 됐냐? 그게 지난 100년간의 우리 역사입니다. 우리 역사는. 이 갈 데 올 데 없게 된 이 민초들이, 가도 못 가졌던 어떤 서민들이 어떠한 사상을 갖고 그의 갱생을 다시 추구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의 역사적 과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었고, 러시아 혁명 이후에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왔고, 또 이승만을 비롯한 그 미주에서 독립운동 세력들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갖고 들어왔고, 이렇게 해서 천하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대혼돈의 시대가 한편에는 급속하게 일본으로 동화되어 가고, 그래서 우리 20세기 역사는 엄청난 정신적인 해체와 격동의 역사입니다. 그 나머지에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분열 상황이나 정신적인 갈등 상황이 그냥 단순한 좌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국인이 자기 임금도 잃어버리고 대부도 잃어버린 그런 천혜의 고아가 된 이 민초들이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앞으로 100년은 더 걸릴 겁니다. 그런 그 긴 역사의 장정 속에서 오늘날의 이 대혼돈을 받고 있고, 이 대혼돈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그 올바로 찾아갈 길이 뭐냐. 결국 이 강의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한테 던지면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